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4월 1일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만우절이어서 이러한 엄청난 뉴스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로 모 국회의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다면 탄핵을 선고한 이후에 한국은 안정을 찾는 것이냐, 환율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주가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 발전하고 부동산도 좀 오르고 우리 집값도 오르고 금리도 좀 내려가고 황금빛 미래가 오냐, 이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때문에 모든 국민이 탄핵 선고를 언제 하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건데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탄핵을 선고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예상한 대로 장밋빛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국을 보면 그에 따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31일 월요일 뉴스입니다. 고환율을 막리라고 38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가 4월 3일에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공포가 환율을 1,500원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 뉴스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관련된 이러한 정식 공지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환율 난리 났다. 1,500원을 넘어서는 거냐. 대한민국 망하냐. 무역하는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전부 다 죽어 나자빠지게 생겼구나.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러한 타이밍에 하루 후죠.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확정에 연고점을 찍고 내려온 환율. 드디어 환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치적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바로 시그널이 같이 나온 겁니다. 환율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 내려왔다고 해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냐 봤더니 높기는 되게 높은데요. 1472원. 1400원대가 뭔 선녀같이 보이니까 이거 참 저도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가 나온 시간이 이때쯤이에요. 이때를 기점으로 환율이 밑으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조금은 빠진 이러한 모양새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환율은 그렇다 치고 주식은 어떻냐? 선고일 잡히자마자 정치 테마주가 급등을 하고 코스피가 2520선을 회복을 했다. 주식도 발맞춰서 올라갔고 환율은 떨어졌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탄핵 선고가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완료가 되면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정치적 색깔은 완전히 배제할게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런 거 완전히 배제하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금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다시 살아나고 드디어 대한민국 살아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모두가 탄핵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탄핵 선고가 완료된다고 당장 바뀌는 거 없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탄핵 선고가 완료가 되고 정말 또렷또렷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미국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3일 한국 시간입니다. 3일 오전 4시 상호관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관세에 자동차가 합산이 되게 되면 한국은 중상을 입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단순히 관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아니요. 이 관세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크게 다가오는지 미국의 사정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사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들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관세에 목을 매고 민감하게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위험성이 증가가 되고 있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죠.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4.5%예요. 보시면 5.5%에서 인하를 해서 지금 4.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같은 시각 한국은요 2.75%고요. 유럽은 2.65%고 중국은 3.1%입니다. 어떻습니까? 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금리가 가장 높습니다. 금리가 높다.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고금리, 금리가 높다는 것은 강달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고금리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되고요. 투자도 당연히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투자를 할 거야? 그런데요, 이러한 고금리로 인해서 강달러 기조가 나오게 되면요, 수출이 둔화됩니다. 왜 그러냐?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갔다는 소리잖아요.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미국의 물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로 이제 다 결제를 해가지고 미국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가니 수입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못해요. 수입을 많이 못하니까 미국은 수출이 둔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못하면 당연히 미국 내 기업은 소득이 감소하겠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강달러 기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가면 좋은데 트럼프 아저씨가요 25% 보편관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역전쟁 이야기를 다 꺼내버린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2천조 원 정도 되는 타격을 입히는 어마어마한 행동인데요. 이러한 행동, 미국 내에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만든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건 바뀐 게 없어요. 관세만 10%가 올라가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관세가 20%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125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변동을 하게 된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 이게 뜻하는 게 뭐죠?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결국은 붙어 다니는 그러한 이야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4월 관세가 보편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치솟아 오를 겁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지금 트럼프가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움직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강달러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증가를 하게 되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연방준비제도는 그동안 고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던 거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지금 이거예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아둔 이 그래프가 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튀게 생긴 그래프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던가 지금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는 관세로 인한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뉴스가 뭐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2025년도에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번으로 늘리겠다 이거예요. 3번. 야, 왜 늘렸을까?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12월 이내에 1년 이내에 리세션 확률이 20%에서 35%로 대폭 상향을 할 걸로 골드만삭스가 예측을 한 거예요. 여기서 리세션이 뭐냐?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게 너무나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더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트럼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은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움직임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혼돈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끝난다고 해서 뭐가 완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 금리를 내리는 움직임에 아주 굉장히 매우 대단히
심각하게 큰 리스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기준금리를 같이 좀 봐볼게요. 일본 기준금리가요, 지금 0.5%입니다. 엄청나게 싸죠? 아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0.5까지 올라온 겁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렸냐? 이거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이게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은 경기 침체를 겪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지를 않아요. 물가가 안 오른다는 소리는 경제 발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시중에 이자를 받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돈을 풀었어요. 돈을 푸는데도 해결이 안 나오다가 22년도를 기점으로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두려운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일본 중앙은행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만큼 이러한 경제 거품이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물가 상승, 어떠한 경제 버블이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틀어 막으려고 움직인 결과물이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있던 기준금리가 22년도를 기점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0.5%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서운 현상이 시작이 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본이 초저금리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자가 없으니까 일본 1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100만 원을 일본한테 빌립니다. 빌리는 돈은 당연히 엔화로 빌리게 되고요. 이러한 엔화를 우리가 굴리려고 해외로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엔화를 달러로 바꾸게 되겠죠. 달러로 바꾼 이 돈을 가지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곳에 골고루 투자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야, 수익이 5만 원이 났어. 그러면 105만 원을 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돈을 다시 엔화로 환전을 한 후에 100만 원을 일본 은행에 상환을 해줍니다. 자, 상환해주고 뭐 중간에 수수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빼고 나니까 와, 4만 원이 남은 거예요. 내 돈 10원도 없이 이자 없이 100만 원을 빌려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가 막힌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고 있고 그 규모가 수백조 규모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돈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따라서 인상을 하겠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엔화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상. 그러면 엔화의 가치도 따라서 인상. 그러면 엔달러 환율은 하락합니다. 1달러에 150엔일 때는 빌린 돈을 그대로 갚으면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엔화의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해서 1달러가 140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린 돈을 그대로 갚으려고 돈을 바꾸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6.6% 손실이 나는 거예요.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서 6.6% 우리가 이익을 내야 손해를 보지 않는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불을 더 붙는 게 뭐였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둘이 만나는 시점이 더 빨라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현상을 가속화를 시키는 게 미국의 금리나 일본의 금리 인상 두 가지가 물리게 돼버렸거든요.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 있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돈 그냥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다시 엔화로 미친 듯이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왜? 돈 갚아야지. 그래야 손실을 안 봐. 해외로 나간 엔화가 대거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풀린 돈이 수백조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예측한 게 약 23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돈이 전 세계에 풀려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필이면 미국의 빅테크하고 미국의 채권입니다. 미국 국채하고 지금 보이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뭐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러한 미국의 굴지 기업의 빅테크 기업의 엔캐리 트레이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이 일제히 빠져나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미국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휘청하겠죠. 이거를 틀어 막으려면 결국은 미국이 유동성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의 상황이 한 가지가 안 좋습니다. 뭐냐?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디폴트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 말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요. 미국 국가의 부채 한도가 존재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빚을 질 수 있는 한도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이 이상 돈을 빌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한도가요. CBO에서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이르면 5월달, 다음 달 말 정도면요.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무섭습니까? 미국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증시가 빠지고 뭐 나발을 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없네. 빌릴 수 있는 곳이 있겠지. 그런데 법적으로 더 이상 돈을 빌리면 안 되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연방준비제도하고 둘이서 짜웅짜웅 해가지고 이 한도 금액을 계속 올려왔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은 1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가 됐어요. 더 이상 한계를 계속 넘어선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러한 부채 관리도 좀 하고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미국에 유리하게 바꿔야겠다 싶어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관세입니다. 내 밑으로 줄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상호관세를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내의 흐름을 쭉 들어보시니까 상호관세 발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단순히 상호관세를 넘어서서 미국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뜯기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겁니다. 미국은 너무 맛있는 먹잇감으로 대한민국을 대할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정치적 안정을 찾고 발빠르게 최대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앞으로 펼쳐져 있다. 헌법재판소에 선고 후 모든 게 끝나냐?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찾아오냐? 아니요. 지금부터 본게임이 시작이 되고 다행인 건 정말 심각한 본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정치적 안정 후,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런 결과가 나온 후에 본게임은 시작이 된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요. 엄청나게 불안정합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트럼프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강달러가 됐건 약달러가 됐건 미 연방의 부채 아무튼 뭐든 어떠한 문제든 현재 미국한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호 관세 카드로 미국에게 국제적 움직임을 아주 유리하게 내 밑으로 줄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으로 트럼프는 본인의 미국의 힘을 아낌없이 쓰고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매우 크고 미국에 의존해서 흑자를 많이 내는 이러한 흑자국,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잘못 걸려들잖아요. 와, 뭐 미국 살겠다고 대한민국 뿌리를 뽑아서 바치는 이러한 상황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시기를 우리는 곧 직면하게 됩니다. 탄핵 선고 후에 우리는 정말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탄핵이 선고되고 나서 끝났다. 지금부터 우리는 좀 쉬자가 아니고요. 그때부터가 제대로 된 시작점이다. 이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 정세는 지금부터 대혼돈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으로 인한 국제 정세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혼돈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여러분들 뭐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니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앞으로 나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벨트 꽉 매고 정신 단디 잡으시고 우리 대비를 하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려보는 그러한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